얼마 전에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가 있었습니다. 부산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려면 가덕 신공항 건설이 필수인데 엑스포 전까지 이게 완공이 될 수 있을지 건설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롯데타워 건설 정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하는데 요것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뭐 앞에 그 뉴스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예. 공단 건설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뭐 공청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 기재부는 쏙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건설 전담 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 일단 얼마만큼 좀 힘든 공사고 예. 왜 이렇게 좀 건설 공단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 그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는 그 시공이라는 건설과 관련된 고난이도의 측면이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그 공단을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개항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건설은 끝나는데 또 운영을 위한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독자적인 건설 공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좀 공사인가 하면 그 육상과 그리고 해상을 동시에 하나는 발파를 해서 토지 정비를 하고 하나는 네네.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매립의 깊이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의 경우는 한 수심 10m 정도의 매립이었는데 지금 네네. 우리 가덕도 신공항은 30m가 넘습니다. 30m가 넘고 그 밑으로는 또 연약 지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전담해서 해본 기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공단이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고단위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게 공기와 관련해서도 원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2035년에 네네. 공사 완공되어서 개항이 된다고 했는데 이걸 국토부에서 2029년 12월로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공단 독자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를 담당했던 주체가 가덕도의 운영과 관련된 것을 전담을 해줘야만이 거기에 따른 어떤 공항 운영에 대한 수익들이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건설공단의 독자적인 건립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국토부에서 뭐 조사 결과 나오면 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뭔가 반대하는 듯한 분위기? 저희들도 좀 깝깝합니다. 네. 사실은 이건 그 대통령의 국정과제, 그러니까 공약으로도 나왔고 국정과제로도 단독의 건설공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운영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아요. 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공식적으로는 국토부가 지금 기본계획 실시 용역을 중인 그게 8월 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8월 말에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 독자적인 건설공단이 필요한지 아니면 인천공항이 그 과거에 인천공항을 만들 때 많은 경험을 쌓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 건설사업부에다 맡길 건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8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그런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 뭐 입장에서 좀 많이 깝깝하죠. 예. 이 정도라면 연구 용역이 좀 석연치 않게 나온다. 네. 뭐 인천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8월에 그냥 떡하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은 독자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를 할 해야 된다는 거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있어서 공기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어떤 공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공사 방법을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나오는 거고 예. 그걸 실시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건설공단이 필요한지 혹은 인천공항공사에다 맡길 건지 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의 내용에 그런 공단과 관련된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구 용역 결과는 시간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죠. 어쨌든 국토부는 개별적인 네. 건설 공단을 만들라는 게 의견이고.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재부가 반대하는지. 기재부가 반대하는 건 좀 자신들의 내면이 좀 드러난 게 어디 있는가 하면 내면이 드러난 게. 엑스포 특별위원회에서 예. 공항 건설 문제를 가지고 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8월 말에 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국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건 아마 이런 거죠. 네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산하기관들이 우후죽순은 많다 보니까 새로운 기관을 만들게 되면 인력과 그리고 또 재원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비효율성이 가중된다라는 재정당국의 좀 획일적인 그런 판단이 개입돼서 그런 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기재부가 그걸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부산시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독자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겠다. 2030년 전에 개항하겠다. 말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기재부와 국토부 입장이 다른 거죠. 국토부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전담 원래 부처이기 둘 다 때문에 반대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근데 국토부는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고. 네. 기재부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딜레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뭔가 하면 기재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다가 이걸 맡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뭐라고 대답하는 우리는 못한다. 이거는 공기의 문제와 그다음에 입지와 그다음에 고난이도의 공사의 측면에 봤을 때는 독자적인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기재부는 거기가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이 기재부의 판단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재부 정말 얄밉네요. 심술보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정대로 지금 뭐 조기 개항이 되겠나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다음 이제 월드 엑스포 내용인데 저희도 이제 4차 PT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물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4차 경쟁 PT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2030년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세 개의 도시가 프리젠테이션을 한 게 아니고 그것도 했지만 2027년에 25년과 30년 사이 27년에 인정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유치하려는 엑스포하고 다른 과거의 여수나 대전 엑스포와 같은 개최지를 결정하는 걸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79개국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BI 대사들이 거의 전부 다 참석한 상태에서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중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형준 시장이나 그다음에 그 기업 총수 정부 관계자들이 총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장내와 장외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장내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등장 인물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글로벌하게 국제적 편을 가지고 있는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그다음에 엑스포의 주제와 부제와 관련된 두 사람의 전문가 그러니까 한 분은 홍익대학교 진양교 교수라고 해서 엑스포 사이트를 설계한 분이죠. 네네. 이분이 나오셨고 또 한 분은 개도국 아이들에게 그 교육과 관련된 앱을 보고하는 개발하는 그런 이수인 대표가 엑스포의 우리 부산의 주제와 부제를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등장해서 네 번째 연사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장외에서는 대한상회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대한상회 회장인 최태원 회장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그리고 현대그룹의 정의선 그리고 LG전자의 구광무 이런 총수들도 전체 총출동해서 장외의 다양한 리셉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기로 BI 대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장 만나면 뭐라고 설득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프레젠테이션 잘했고 뭘 했고 하는데 야 우리한테 표 좀 찍어줄래? 이렇게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국가적인 리셉션을 한국에 날 행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전에 역할 분담을 다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100개국의 사람 BI 대사를 초청하면 다 커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주력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정해요. 몇 명은 저 사람은 이게 커버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벌 총수들에게도 그 나라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공약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중앙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시의 수장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할 분담을 해서 저 사람은
당신이 1시간 반의 시간 동안에 마크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보고 사진에 다 정보를 그렇게 요분은 어떤 분이니까 저 사람을 주요 공략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이재용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회장이 예를 들어서 그 동유럽의 어느 국가의 BI 대사를 만나게 되면 그 나라하고 삼성하고 관계가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통신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은 생산 공장 개설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런 뭔가 얘기들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가능한 한 잡아내서 그렇게 사전에 누구누구는 누구를 공략하고 누구누구는 공략하고 이게 작전이 다 짜여지네요. 작전이 짜있고 예를 들어 박경련 부산시장의 경우는 개도국들한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향들 예를 들어서 정부의 ODA 사업이라든지 개발 원조와 같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는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방식은 똑같은 거잖아요. 마케팅과 세일즈의 방식은 똑같지만 컨텐츠가 얼마만큼 그 상대 국가의 사람에게 마음을 사느냐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개도국을 지냈던 사람이 국가잖아요. 네네. 최빈국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한테는 상당히 어필이 되는 그런 측면이 일단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있어서 그분들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 인사고 뭐 요즘 말하는 셀럽 인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 공장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좀 화제는 많이 있겠네요. 그 실제 그런 걸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 현장에 안 가 있어도 부산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정상급이라든지 장차관급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부산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시장님이 주재하든 제가 주재하든 오만찬 행사를 항상 합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개별 나라들마다 한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또 생산 공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동력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현장에 있으면 더 그 얘기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4차 PT는 모두 전해 듣기로도 잘 했고 짜임새 있게 그냥 분위기도 좋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부터 남아 있는 거는 지금 11월 말에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5차 프리젠테이션을 마치자마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일정상으로 보면 2개가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10월 달에 BI 그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공식 심포지엄 행사라 같은 걸 합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하는데 한 공간에서 경쟁 형태가 아니고 각각의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 심포지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BI 대표들에게 설명을 해내는 게 필요할 거고요. 심포지엄 형식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학술 행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날 같은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가 있는 BI 각국의 대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합니다. 저 나라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이 국경일 행사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제외 공간에서 하는데 그때에 다 초청을 국가별로 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의 BI 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10월 달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그 심포지엄 행사를 하고 11월에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때는 아마 내용이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어필 플러스 그다음에 각 개별 국가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정서에 호소하는 쪽으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투표에 돌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경화 TPO 사무총장님 요즘 엑스포 1타 강사처럼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했어도 2차 투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지지세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른바 카드 뒤집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씨름의 뒤집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 조건이 이 불리한 사람이 덩치 큰 사람, 키가 큰 사람에 비해서 작은 사람이 유리한 게 파고들어서 뒤집어 엎는 그 승부 이런 것처럼 사우디는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좀 힘을 과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마음을 사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1차 투표에서는 설령 이탈리아를 지지했거나 혹은 사우디를 지지했다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는 반드시 한국을 지지해달라는 것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제가 지난주에는
저기 캐리비안 연안 국가 그 관광부 장관하고 또 이렇게 쭉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그 나라 그 한 장관은 아직은 특정 국가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한 국가는 사우디 지지예요. 근데 열심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장점 또 부산의 개최 역량에 대해서 정부에 충실하게 전달하겠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떠났는데 그 제가 요청했던 게 뭔가 하면 1차에서는 설령 다른 경쟁 국가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2차 투표에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반드시 부산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본인의 입장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1차는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차는 우리 지지해달라고요. 그렇죠. 1차에서 결정될까 봐 겁납니다. 근데 1차에서는 절대 결정이 안 납니다. 지금 네. 판세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1차에서 투표에서 한 판에 결정이 나려면 개최국 179개국 중에서 3분의 1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2. 지금 2분의 1을 획득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결승전 가고 죄송하지만 이탈리아는 탈락하고 부산하고 사우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이탈리아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 언론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셀프 아마 언론이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뭐 당연히 응원하죠. 자, 롯데타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부산 롯데타워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착공이 한 8월에 들어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00년에 최초에 그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거치고 난 다음에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건데 지난 6월 14일 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 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2000년에 허가를 받아들 때는 지하 8층에 107층 지상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 변경 허가는 지하 7층에 지상 67층이라는 형태로 해서 한 40층 정도는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그 호텔이나 콘도와 같은 상업적 숙박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게 빠지고 주로 이제 전망대라든지 판매 시설 그리고 문화나 관광 휴게 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는 정확하게 착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20년 넘게 속아가지고 아유 이제 진짜 만들기를 만드나. 이번에 달성을 해낸 겁니다. 그러면 하면은 완공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완공은 지금 롯데건설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8월에 착공을 시작하면 2026년 말에는 완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공이 되고 나면 잘 아시다시피 영도구, 중구, 동구, 서구까지 포함한 원도심에 랜드마크의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중정원 얘기도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꽈배기 모양이 나왔는데 그 꽈배기 모양 그냥 가는 겁니까? 꽈배기 모양은 그 아무래도 그 건물의 특성, 이게 쿠마겐구라는 일본의 유명한 좀 그 설계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을 한 건데 그분이 우리나라 그 아이스바 그 비슷한 걸 드셔보셨는지 스쿠류바 그래서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전 세계에 그러니까 완벽한 창조물은 저는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게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쿠류 형태인데 조금 변경될 소진이 있습니다. 그게 형태는 그대로 남지만 소재가 유리를 지금 소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건물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있는지 또 바깥에서 봤을 때 시각적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 형태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도입 시설 또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는데 아까 대충은 설명하셨는데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최고층이 67층이잖아요. 그래서 54층에서 67층부가 고층부인데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망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 예술 그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특화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판매 시설과 문화 시설, 전망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좀 공백이 있어요. 건물만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층부에서는 31층과 32층이 중층부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자연 친화적인 옥상 정원과 그다음에 그리고 식음료를 판매하는 그런 판매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층부 제일 낮은 곳이죠. 1층에부터 13층까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도 자연 친화적인 옥상 정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간 경험형 가족 체험 시설이라든지 바다 전망을 배경으로 한 좀 고퀄리티의 판매 시설 이런 게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주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사실은 2000년에부터 해서 올해 장기 표류하게 된 이유가 네, 주거 네, 시설 네. 넣냐 마냐 네, 가지고 네, 네. 힘겨루기 하다가 부산시가 엄청나게 압박을 넣어서 그걸 빼고 이렇게 결국은 주거시설 안 들어간다. 그렇게 근데 됐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 예. 주거시설 좀 넣읍시다 해가지고 뭐 준공 허가를 받네 마네.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이도 타당하지 않네 해가지고 운영 허가가 들어가네 마네. 예. 그런 거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게 구조가 그렇게 주거시설 못 들어가도록 돼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